2026년 직장인들의 제2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의 표본인 38세 김 과장이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결혼도 했고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갚았으며 무엇보다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으며 소비 경제에 이바지했죠. 김 과장은 당연히 두둑한 환급금을 기대하며 홈택스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는 빨간색. 마이너스 80만 원.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라는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였습니다. 반면 옆자리에 앉은 입사 3년차 29세 이대리를 볼까요? 연봉은 김 과장보다 훨씬 적고 아직 미혼에 자가도 없는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의 모니터에는 파란색 숫자가 선명하네요. 플러스 120만 원.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연봉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2025년 세법 개정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올해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는 것이 돈이 되는 해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부터 주택 청약 한도 상향, 그리고 헬스장 이용료 공제까지 2026년 2월 당신의 통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돈이 되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세청 서버에 저장된 2천만 근로자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를 분석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세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환급자의 비율은 약 68%입니다. 10명 중 7명은 웃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3명은 웃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약 19%. 즉 400만 명에 가까운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토해냈습니다. 이들이 뱉어낸 세금은 1인당 평균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남들 하는 만큼만 서류를 냈다가는 이 상위 19%의 납부자 클럽에 강제로 가입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는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통계상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8만 원 선입니다. 생각보다 적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의 함정이거든요.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최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섞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30%는 애초에 낼 세금이 없거나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 공제를 받아봤자 이미 낸 세금을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돈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세금을 꽤 내는데 돌려받는 건 쥐꼬리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물가는 올랐지만 과세 표준 구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내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그 인상분 때문에 세율 구간이 덜컥 뛰어버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증세, 즉 브래킷 크립 현상입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인플레이션 덕분에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적인 불리함을 깨닫지 못하면 연말정산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제자리 걸음인데 소비 유혹은 더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나 카드 많이 썼으니까 많이 돌려받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받는 직장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는 그 문턱.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도 공제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결국 소비로 세금을 줄이겠다는 전략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통계적 승자들, 즉 연봉 대비 환급액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그들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과 투자 항목에서 승부를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의 시크릿 데이터를 하나씩 복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시계를 10년 전 2014년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사상 초유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셔야 이번 2026년 정산에서 살아남습니다. 정부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굵직한 항목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 하나 차이로 누군가는 수백만 원을 잃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여러분의 연봉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다이어트입니다. 연봉 8천만 원인 김 과장이 소득공제 2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매겨집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연봉자일수록 이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세액공제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봉 크기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계산된 세금에서 딱 정해진 금액 12%에서 15%만 깎아주는 쿠폰으로 변한 거죠. 2014년 당시 연봉 7천만 원 이상 직장인들은 이 변화로 세금이 폭증했습니다. 다이어트를 못해서 몸집은 그대로인데 쿠폰 몇 장 쥐어주고 끝낸 셈이니까요. 지금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세액공제 월세, 연금저축도 중요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여러분의 과세표준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귀속분에서 살아남은 강력한 소득공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청약저축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놓치면 연봉에서 300만 원을 뺄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소득 구간이 8,800만 원을 살짝 넘는 분들은 이 300만 원 공제 하나로 세율이 35%에서 24%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세테크의 핵심입니다. 이제 왜 소득공제부터 챙겨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나는 1년 동안 카드를 2천만 원이나 긁었는데 왜 공제받는 금액이 0원이지? 매년 2월 국세청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단골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연말정산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구조적 원인, 바로 마의 25% 장벽 때문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번 돈의 25%까지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 생계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세금 혜택을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연초부터 포인트 쌓겠다고 신용카드만 주구장창 긁으신 분들, 지금 뼈아픈 실수를 하신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박대리의 경우를 보죠. 박대리의 공제 문턱은 연봉의 25%인 1천만 원입니다. 만약 박대리가 1년 동안 9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심지어 1,001만 원을 썼다면 딱 10,000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쓴 전체 금액에서 공제해준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문턱을 넘긴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긴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는 고작 15%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무려 30%, 2배를 인정해줍니다. 심지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료는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편의상 혹은 카드 실적 때문에 그 귀한 문턱 넘는 구간에서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계속 씁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연봉의 25%, 즉 세금 혜택이 없는 바닥 구간은 포인트 혜택이나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로 채우십시오. 어차피 공제 못 받을 구간이니 카드사 혜택이라도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누적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그 순간 귀신같이 결제 수단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지역 화폐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 효율이 2배로 찝니다. 내가 지금 얼마 썼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홈택스 앱에서 10월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 카드 앱의 연간 누적 이용액만 확인해도 답은 나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 메시지에 응답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입니다. 반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연봉 1인 가구는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역대급 신설 항목,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나라에서 축의금으로 세금 100만 원을 깎아줍니다. 남편 50만 원, 아내 50만 원,
합쳐서 딱 100만 원. 이건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가 아니라 내 세금에서 바로 100만 원을 빼주는 강력한 세액공제입니다.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했다면 무조건 받습니다. 혹시 작년에 결혼했는데 깜빡하고 신청 안 하셨다면 경정청구로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더 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 키우는데 15만 원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많았죠. 드디어 올랐습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씩 세금을 깎아줍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세금 55만 원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추가 공제까지. 혜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여기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1인 가구입니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8천만 원까지로 늘려주긴 했습니다. 연봉 7,500만 원 받는 김대리는 이제 월세 낸 돈의 최대 15%, 연간 100만 원 넘게 돌려받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연봉이 딱 8,100만 원인 박 과장은 어떨까요? 단 100만 원 차이로 월세 공제 대상에서 탈락입니다. 결혼도 안 했으니 결혼 공제도 영원, 애도 없으니 자녀 공제도 영원. 박 과장 같은 고소득 싱글들에게 이번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동화줄은 오직 하나, 연금저축과 IRP뿐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많은 가정에서 은밀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은퇴하신 부모님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혹은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인적공제 쟁탈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답을 딱 정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라입니다. 가령 연봉 8천만 원인 형과 연봉 3천만 원인 동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기본공제만 300만 원입니다. 만약 동생이 부모님을 올린다면 동생의 세율은 15% 구간이므로 약 45만 원의 세금을 아낍니다. 45만 원이 어디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올린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은 24% 세율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같은 300만 원 공제라도 절세 효과는 72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동생이 올리는 순간 27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효도는 동생이 몸으로 하더라도 공제는 형이 받는 게 가계경제학의 정석입니다. 형이 환급받은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돌발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아차, 회사에 서류 내는 날짜가 지났는데요? 혹은 탈모 치료나 난임 시술 의료비를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어서 일부러 안 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5월의 부활절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2월에 끝나지만 그건 회사가 대신해주는 간이 절차일 뿐입니다. 진짜 세금 확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누락된 공제를 직접 입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환급해줍니다. 회사 경리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부모님 부양 사실을 알리기 싫은 며느리들도 이때 조용히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환급금이 꽂힙니다. 심지어 5월도 놓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경정청구라는 무적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무려 5년, 즉 2021년에 놓친 월세 세액 공제도 지금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보면 매년 5월 이후 경정청구로 돌려주는 세금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는 굳이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아야만 이 돈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 지난 5년치 명세서를 꺼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보물지도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연동 문제로 자동으로 뜨지 않는 유령 항목들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이걸 챙기느냐 마느냐가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를 가르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타겟은 눈입니다. 작년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맞추신 분들 집중하십시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넘기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홈택스 의료비 내역에 안경값이 없다면 지금 당장 안경점으로 달려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주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 종이 한 장이 현금 7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교복과 취약 전 학원비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건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되지만 학교 주간 구매가 아니면 국세청에 안 뜰 확률이 높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장, 미술학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낸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에서 신고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카드 결제 문자 내용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학원에 전화해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팩스나 사진으로라도 받아내십시오. 세 번째, 종교 기부금입니다. 교회나 절에 헌금 많이 하셨죠? 하지만 종교단체는 국세청 연동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정실에 가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오지 않으면 1년 동안 낸 헌금은 전산상 0원입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걸 놓치는 건 헌금을 2번 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 가장 덩어리가 큰 보스 몬스터, 바로 월세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 깎아줬는데요. 전입 신고 안 하기로 특약 넣었는데요. 겁먹지 마십시오. 세법은 집주인과의 사적 계약보다 상위법입니다. 설령 집주인의 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를 이체한 계좌 내역. 이 세 가지만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만약 집주인 얼굴 붉히기 싫어서 지금 제출하기 껄끄럽다면 걱정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경정 청구를 쓰면 됩니다. 이사 나온 뒤에 몰래 신청해도 100% 돌려받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서류, 회사 경리팀은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어서 챙겨온 종이 쪼가리들이 모여 여러분의 통장을 살찌우는 진짜 총알이 될 것입니다. 화면에 뜬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셨나요? 잠시 그 숫자에서 눈을 떼고 명세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거기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적나라한 흔적이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과도한 소비의 반성문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치열했던 내 집 마련의 투쟁기일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연말정산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국가는 세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여러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결혼하세요. 100만 원 드립니다. 노후 준비하세요. 연금, 세금 깎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행동 유도 장치, 즉 너지, 너지입니다. 결국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경제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토해냈다면 그건 여러분이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달렸거나 최소한 그 흐름에 무관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되고 아는 사람에게는 투자금이 됩니다. 이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지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같습니다. 많은 분이 2월에 환급금을 받으며 공돈 생겼다며 술값으로 써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돈을 다시 연금저축이나 재투자의 씨앗으로 삼습니다.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10년 뒤 1억 원 이상의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연말정산은 다릅니다. 그 게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점검하십시오.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을 수정하십시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적공제 계획을 상의하십시오. 내년 2월 웃으면서 홈택스 화면을 마주야 할지 아니면 또다시 분노하며 화면을 닫을지는 2월의 국세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13월의 월급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선물이 아니라 준비한 자가 쟁취하는 13월의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당신의 머릿속에 돈으로 각인시킬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마의 25% 법칙입니다. 내 연봉의 25%가 찰 때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십시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비 공제의 절대 법칙입니다. 둘째, 가족과 집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결혼 세액 공제 100만 원, 늘어난 자녀 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이 굵직한 항목들을 놓치면 자잘한 영수증 100장을 모아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인적 공제는 반드시 형제 중 고연봉자에게 몰아주십시오. 가족 전체의 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투명 영수증을 사냥하십시오. 안경값, 교복비, 미취학 학원비, 종교 기부금, 국세청 전산망에 잡히지 않는 이 유령 항목들이
여러분을 황급의 세계로 인도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회사 눈치 보느라 시기를 놓쳤다면 5월의 경정 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넣으면 상식이 되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자산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돈이 되는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현명한 부의 축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경제 파트너였습니다.